추경을 줄이기에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및 고용 회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 뽑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괴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회찬을 조롱하고 부정하는 폐륜 집단에게 노회찬을 다시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각 관점에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발언 자체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국, 조현욱 인사라인, 이른바 조조 라인의 철통 방어로 보입니다.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대통령께서는 조국 수석과 조현욱 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합니다. 또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자진 사퇴도 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4월 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양 반장, 조금 전에 영상을 봤고요. 저희도 어제 좀 다뤘던 내용이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그 노회찬 전 의원 관련 발언 있잖아요. 정치권 후폭풍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 전 시장은 오늘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정의당에서는 아주 격앙된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회찬 재단 또 유족들과 협의를 해서 오 전 시장을 사자 명예훼손 고발기도 했다는 거죠. 결국은 또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군요. 네, 고 반장,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했는데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잦아들 기미가 없네요. 네, 야당에서는 인사검증에 실패한 조국 수석과 조현욱 수석을 경질하라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고 청와대는 이 두 사람의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 사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여기에 야당에서는 지금 김현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미세먼지 문제가 촉발한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추가 경정 예산안, 그러니까 추경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달 안에 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늘 회의를 열고요. 이달 25일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규모가 나오진 않았는데 1조 원은 반드시 넘고 또 9조 원은 넘지 않을 거라는, 물론 이제 폭이 상당히 크죠. 아무튼 1조에서 9조 원 사이가 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고요. 추경에 반영될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대책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또 경기 부양, 서민 생활 안정 사업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증인 출석했습니다. 정다주 부장판사인데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임종원 전 차장의 지시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정 부장판사가 오늘 증인신문에서 임종원 전 차장의 지시에 따르면서 부담감을 느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수시로 대법원장의 의중을 전달받았다는 그런 증언도 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최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재벌가의 마약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된 상황인데요. 변종 마약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SK 창업주의 손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고요. 2015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모 씨의 마약 투약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거고요. 최근 버닝썬 사건 때도 저희가 지적했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김학의 특별수사단 속보와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증언 내용부터 짚어보고요. 한미 정상회담 속보 등 외교안보 소식과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유세 논란 속보, 또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활동 기한이 연장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수사 권고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수사단은 사건 기록 검토와 함께 이번 주부터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아울러 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인데 오늘 한 언론을 통해서 리스트에 등장한 소위 방 사장과의 새로운 진술이 확보됐다는 주장도 나와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속보 내용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5개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했습니다.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이 남아서 이 활동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요청을 했고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였죠. 자, 장자연 리스트 사건,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그리고 용산 지역 철거 사건입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무부는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당장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출범이 돼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그리고 박상도 전 민정수석 등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수사단은 이번 주말까지 기록 검토를 마무리한 다음 수사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이르면 이번 주부터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과 또 뇌물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윤중천 씨, 그리고 청와대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이 우선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신상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과거사위가 지목한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소속 로펌을 그만뒀습니다. 자,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개입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죠. 또 이성한 전 경찰청장도 고문으로 있던 로펌에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당시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등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결국 조사가 불가피해지자 부담을 느끼고 사표를 낸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상조사단이 기한을 연장해 조사하고 있는 장자연 씨 사건의 경우 오늘 한겨레 기사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방종호 전 TV조선 대표와 고 장자연 씨가 자주 통화하고 만난 사이였다는 진술을 진상조사단이 확보를 했다고 전했는데요. 자, 방 전 대표와는 예비 오너들이란 모임에서 만나 관계를 이어왔다는 김모 씨가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2014년쯤 방 전 대표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서 9년쯤 잠시 동안 자주 만나고 연락을 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 자살을 했다. 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무마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장자연 씨였다는 것도 방 전 대표에게 들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지인 모임에 참석했을 땐 장 씨가 있었고 통화하거나 만난 적 없다. 그동안 방 전 대표의 입장과는 상반된 주장인데요. 자, 오늘 한겨레 보도에 대해서도 TV조선을 통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2009년 경찰은 장자연 씨가 남긴 글에 등장한 조선일보 방사장과 관련해 방상훈 사장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소환이 아닌 경찰이 회사를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등 특례라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당시 조사엔 기자 2명이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출입하며 경찰 취재를 총괄하는 캡, 그러니까 팀장, 그리고 이 경찰청을 담당하는 바이스, 즉 부팀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사단은 특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당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는데 사실 당시 경찰 수뇌부들도 관련한 압박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조현호 전 경기경찰청장이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지금은 조선 뉴스프레스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경찰청으로 찾아와서 장자연 사건 수사로 방상훈 사장 소환한다는 것 알고 있다. MB정부가 조선일보가 한판 붙겠다는 거냐 하고 수사 중지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강일학 경찰청장, 이광덕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 경찰 핵심 관부들한테도 다 수사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취재 결과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자, 다만 조선일보 측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당시 내부에서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기자들을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 두 사건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는데요.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별장 성접대 파동은 한국 사회의 지배 세력들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홍 전 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과는 같은 검찰 출신이자 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동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인데요. 김학의 전 차관의 상사였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조사해야 한다며 또 다른 장외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장자연과 자주 통화, TV조선 측 사실 아냐 법적 대응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검찰 특별수사단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다뤘잖아요. 어제 사무실로 출근했고요. 어제 단장이 백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과거 사위가 수사 권고했던 뇌물 또 수사 방해 외에도 성범죄 의혹 등 모든 의혹 관련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기록 검토부터 하겠다고는 했지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이번 주부터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여한섭 수사단장은요, 선입관 없이 기록을 보고 있다면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실 그동안 경찰 수사는 물론이고 검찰도 1차, 2차에 걸쳐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피의자 소환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는 일단 기록 검토를 마친 다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단장은 이번 주말까지 자료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서 당장 피의자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단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자 소환 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찰 수사 외압 의혹은 분석해야 될 기록들이 많지를 않아서 곧바로 소환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큰데요. 이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먼저 불러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자,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경찰을 질책을 하고 또 경찰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해서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면서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죠. 실제로 이 당시 경찰 내에서 수사 최고 책임자가 지방으로 이 전보되는가 하면 수사국 2인자였던 이세민 전 경무관도 좌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양 반장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이세민 전 경무관 같은 경우에요. 최근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았잖아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상태고요. 관련한 기록도 다 제출하겠다. 물론 제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아무래도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경찰 수장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죠? 네, 당장에 김기용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차관 취임 직전에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이성환 청장이 후임으로 취임한 뒤에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었습니다. 수사 실무자급도 모두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로 떠났었는데요. 특히 이 전 청장은 최근 고문으로 있던 법무부인 광장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단의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앞두고 대비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과거 사위가 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이중희 전 비서관도 변호사로 근무하던 김앤장에 최근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네, 이 전 비서관의 상관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표적 수사 지시로 이중희 전 비서관이 직장에서 잘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표를 낸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해외 이주와 관련된 공개 질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중희 전 비서관에게 불똥이 튀어서 사직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다라며 이 엉뚱한 표적 수사 지시로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잘렸다가 아니라 잘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강조를 해주는 게 좋을 그래요? 것 같아서. 네. 예, 좋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잖아요. 고 반장, 정치권에서는 특검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이 소속 의원 113명 명의로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수사 책임자였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고 여한섭 단장도 최 전 총장과 인연이 있어서 수사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영향력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특검을 주장한 한국당과 달리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이 제안한 특검법 발의는 진정성 문제도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을 두고 벌어지는 양당의 정쟁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당이 특검법 발의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그리고 민주당 역시 상설특검에 대한 석연찮은 외면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상설특검법에 의한 진행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환경부 산하기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환경부 문건 논란이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앞서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검찰이 구속영장은 재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저희가 이제 정치부에서 다뤘잖아요. 오늘 검찰이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예, 오늘 뭐 3차 피의자 조사를 네.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전 정권 인사들 후임의 특정 인사를 앉히기 위해서 특혜 뭐 이런 표적 감사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런데 하지만 이제 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 기각을 했습니다. 자, 검찰은 조만간 이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신미숙 비서관도 불러서 조사할 걸로 보이는데 이 추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은 신 비서관과 함께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검토를 하고 있대요? 예. 전에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는 안 할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예, 일단 자, 뭐 그렇게 속보를 좀 챙겨보고요. 그나저나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환경부 문건 의혹,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지금 그 굉장히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이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네요. 국장 혹시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한지붕 세가족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한지붕 세가족? 네. 알죠. 당연히 알죠. 그때 일요일에 방송됐던 건데 네.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뭐 이면식 씨, 박원숙, 최주봉. 최주봉 씨가 이제 세탁소 주인으로 나왔는데 좀 오래돼서 제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뭐 예, 만수야 뭐지? 그 우리 만수 땜씨 뭐 이런 거 있어요. 만수 아버지요. 진짜 일부러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알아요. 정확하게. 양반장은 알죠. 기억하죠. 아니, 순돌이. 순돌이. 예, 순돌이. 사실 저는 직접 모르는데 국장 이걸 아시니까 네. 이럴 때 저는 이럴 때 좀 내 최반장처럼 과감하게 성대모사를 해야 근데 되는데. 신반장 이거 알지 않나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왜 모르지? 저는 모릅니다. 봄바람 분다고 장독 신반장. 저 귀에 생생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언급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동부지검의 상황이랑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동부지검에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있고 또 활동기한이 연장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함께 사무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검 형사 6부가 아까 보신 김은경 전 차관이 연루된 환경부 문건 의혹 수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 동부지검 같은 청사 건물 아래 이 전 정권과 관련된 사건 그리고 현 정권과 관련된 사건 세 가지를 동시에 수사를 하고 정말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 이게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순전히 공간 사용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뭐 생긴 겁니다. 아무래도 동부지검이 2017년 3월에 준공이 돼서 또 새 건물인데다가 또 대규모 수사팀을 수용할 만한 여유 공간이 다른 곳보다 좀 많다 보니까 뭐 수사팀이 이곳으로 좀 몰리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사들도 좀 불편하고 어색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한 검사는 어차피 다 아는 사이라서 사건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다른 수사팀 검사와 함께 밥 먹는 건 좀 피한다라는 뭐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연히 마주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앞에 제가 간단히는 언급했지만요. 오늘 사법농단 관련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처음으로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임 전 차장 지시에 부담감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했죠. 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할 당시에 기조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각종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르면서 부담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이 많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게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진술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서 양승태 원장 시절 행정처는 상고법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면서 행정처 근무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수시로 대법원장 의중을 전달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예, 이 정 부장판사는요, 대법원이 이 통상임금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내린 뒤에 각계 이 동향을 파악한 보고서를 임 전 차장 지시에 따라서
작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선고 후 민정 라인을 통해 취지가 잘 전달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 노력한 것으로 본다 등등 청와대 반응까지 담겨 있었는데, 다만 이 정 부장판사는 직접 청와대 근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다.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재판부가 검찰의 핵심 증거죠. 임종원 전 차장의 그 USB, 그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면서요. 네, 이 해당 USB는 검찰이 지난해 임종원 전 차장의 자택 또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건데요. 이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8,600여 건이 담겨 있어서 소위 검찰의 스모킹 건으로 불렸습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이 USB를 압수해 갔다면서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진술로 USB가 사무실에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이 공소 사실과 객관적인 관련성도 인정이 된다며 이 USB를 증거로 채택을 한 겁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사건을 다뤘는데요.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속보가 쏟아질 그런 사건들이잖아요. 최 반장이 잘 챙겨주기 바라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김학의 사건 얘기로 잡겠습니다. 김학의 수사단 이르면 이번 주 참고인 조사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경기 살리기를 위한 추경 예산 편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포항 지진에 대한 특별법 제정, 특위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협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회담을 가졌고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군부를 뗐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청와대와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에 바람도 선선했습니다. 본격적인 벚꽃 시즌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딱 지난해 이맘때 제가 만개한 벚꽃숲에서 이 야외 발제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신반장입니다. 며칠 전 평양 공연 봄이 온다를 전해드렸는데 어느새 이렇게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오늘 청와대 발제 특별히 이 꽃길을 걸으면서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스카프를 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아무튼 올해도 곧 벚꽃 발제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양 반장이 알려줬는데요. 서울에는 4월 3일 내일부터 벚꽃이 만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그냥 같이 우리 팀 전체가 다 같이 출근할까요? 아니요, 저는 일하겠습니다. 출근. 같이 안 가고? 저는 알러지가 있습니다. 혼자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네, 오늘도 다정회는 평화롭습니다. 자, 다시 발제로 돌아와서요. 어제 잠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단체 대표 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진보와 보수단체를 망라한 자리였는데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진 만큼 시민사회의 역할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매섭게 감시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동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의 이갑산 상임 공동대표는 이 정부가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면서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진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정부와 가깝다거나 보수이기 때문에 멀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달라라고 응답을 했고요. 이 외에도 사법개혁과 재벌개혁, 또 일자리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한 청년단체 대표의 발언이 모두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청년들은 수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되게 단편적이라서 사회 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 정도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청년 단체들 사이에선 청년들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청년 기본법 제정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하고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지도 오래입니다. 역대 많은 정부가 힘을 쏟았지만 해결은 요원한 상태죠. 이 전국 청년 네트워크의 엄창환 대표는 청년 정책에 대해선 담당 비서관도 담당 부서도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해드릴 길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끝내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청년을 반대하는 현상에 죄송합니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는 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걸 자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소대표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더 있는데요. 또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있을 전국의 취준생을 대변하는 눈물이었을 겁니다. 엄 대표의 발언 이후에 김현명 사회수석은 이 청년 정책을 내가 맡고 있다. 앞으로도 자주 소통하자라고 위로를 건넸고요. 노영우 국무조정실장도 청년 정책은 학업과 취업, 자기 실현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당정청이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사회 안전망 강화,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둔 추경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습니다.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산업위기 지역 지원, 또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민생 안정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달 중순쯤 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려되는 국내외 경제 지표들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경제활력 대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주력 제조 활력 강화와 벤처 투자 활성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들을 국회가 의결해 주신 덕분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선 개혁 입법 과제도 논의됐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남은 3월 임시국회 내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항지진 대책 마련을 위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을 추진하고 산업부 안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꾸려서 진상조사와 복구 방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당정청 미세먼지 경기 대응 추경 4월 국회 처리 추진입니다. 네, 자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 얘기부터 해볼게요.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아침에 있었잖아요. 미세먼지 대책 또 경기 하방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추경안을 이달 중, 그러니까 4월 중에 확정하기로 한 거죠? 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거는요. 추경 그리고 포항 지진 대책 그리고 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열린 건데요. 이 추경 예산 추진에 뜻을 모은 겁니다.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 안정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췄고요.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이번 달 말에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브리핑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고 국내 수출 투자 부진이 최근 4개월째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 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당정청은 또 포항 지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특위 구성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습니다.
지열발전 기술 개발 사업 중단, 또 현장 복구 방안도 이달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관련 법안을 3월 임시 국회안에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이 빅데이터 3법,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서 야당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 반장, 추경 규모 자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달 중순쯤에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재원 규모를 확정할 거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5조 원 안팎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또 이 추경 편성과 위기지역 연장 요청 등이 4.3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물음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은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사항이고 오는 4일이 고용, 산업 위기지역 지정 종결 시점이라 선거와 관계없이 요구 목소리가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 산업 위기지역은 경남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선거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외교안보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한미 정상이 다음 주에 만나잖아요. 지금 미국 측의 분위기를 보면요,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또 발견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가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미 정상의 결단과 신뢰로 지속됐다면서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 발언 잠깐 다시 들어보시죠.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어서 미국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한 메시지를 내면서 톱다운 방식의 협상을 재개하자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북미 두 정상이 몇 달 안에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 즉 3차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는 또 머지않아 이번에는 몇 달 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이른 건 아니지만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계속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 표현이 상당히 구체화됐네요. 그렇죠. 진짜. 이제는 네. 이제 숫자가 나왔으니까요. 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외교적인 노력의 한 복판에 있다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강경한 입장을 재차 고수했는데요. 이 북한 사람들이 대북 제재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부분이 비핵화 시간표를 더 앞당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비핵화를 촉진할 거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또 여기에 미국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도 덧붙였는데요. 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에서 실현될 수 있고 또 때가 되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간표는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데 그 이전에 양측의 고위급 외교 라인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잖아요. 오늘 국방장관 회담도 열렸죠, 양 반장? 예, 정경두 국방장관하고요. 미국의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이 워싱턴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자, 한미연합훈련,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런 문제로 협의를 했는데 지난달 키 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을 대체해서 실시됐던 동맹연습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연합훈련 조정은 축소가 아닌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방위 태세가 약화될 거란 일각의 우려 일축한 건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죠. I don't think we're scaling back exercises. I think we're building capability.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re are no gaps or seams and that we continue to build on these exercises.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September exercises and the lessons learned from these ones in March. 네. 자, 그리고요. 오는 11월에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청와대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10개 나라 정상이 참석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11월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이 자리에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10개 나라 모두 이 북한과도 수교를 맺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모두 동의를 하면 북측에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할 계획이라는 말이고요. 만약 참석이 성사될 경우에 이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북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서 성사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확대 국가 관광 전략 회의를 주재했는데 평화가 무르익으면 한반도 관광 산업이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죠. 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을수록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DMZ 안보 관광에서 연간 최대 317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한 바가 있다면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지구 최후의 냉전 국가 한반도는 역설적으로 평화 관광 또 환경 생태 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근래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커졌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특히 촛불혁명 이후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살려낸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대한 호감이 크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이제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민감용 경찰청장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버닝썬이라든지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관련 브리핑이 있었잖아요, 최 반장. 조금 내용을 취재한 게 있죠. 네,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이제 위원장 그리고 여야 간사들이 나와서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막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네. 최대 관심은 과연 지금 뭐 당시 경찰 수사팀과 청와대 간에 엇갈리고 있는 그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민감용 청장은 김학의 차관 임명 전에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경찰은 2013년 1월에 범죄 정보를 확보한 이후에 이 청와대에 그러니까 범죄 정보를 계속 보고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청와대와의 입장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이 지점인데요. 청와대는 내정 발표 전까지 뭐 내사 사실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라고 한 건데 사실 경찰이 공식적으로 내사에 착수를 한 건 3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말하는 거는 내사에 관련된 얘기인 거고요. 또 이 민감용 경찰청장이 말한 거는 범죄 정보는 꾸준히 보고를 했다라는 입장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과 박영선 의원이 3월 초에 경찰로부터 영상을 받아서 네. 3월 13일 임명 내정 당일 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경고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박영선 의원은 경찰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죠. 그렇죠. 이제 박지원 의원이 받은 거고요. 네. 박지원 의원이 경찰로부터 받았다라고 한 데 대해서 민감용 청장은 경찰 수사팀이 공식적으로 영상을 확보한 건 3월 19일이다. 그러니까 수사 라인에서 영상이 유출된 건 아니다라고 했고요.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이 경찰로부터 영상을 받았다라는 데 대해서는 그 말에 좀 신뢰성은 확보할 수 없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 얘기가 조금은 다른데요. 한국당 이은재 간사는 외압이 있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없었다라고 민감용 청장이 답변을 했다고 했고요. 반대로 민주당 김민기 간사는 부정도 안 했고 답변도 안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 있었던 이제 민감용 청장과의 질의 내용을 지금 최 반장이 막 정리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여야 의원들이 나와서 브리핑한 내용을 저희가 긴급하게 정리해서 지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추경 급물살 정부 25일쯤 국회 제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로 축구회관 그 회의실에서는 경남 FC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열렸고 조금 전에 결론이 나왔죠. 이유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고요. 지난 토요일 경남 창원 축구센터에서 벌어진 K리그 4라운드 경기 도중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의 선거 유세를 제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겁니다.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하고 있는 연맹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징계가 내려졌을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축구회관에 조기호 경남FC 사장이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뭐 딱 봐도 표정이 안 좋죠? 당연하죠. 징계받으러 가는데 특히 다른 사람 잘못으로 징계받으러 가는데 웃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자,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들 저렇게 쭉 입장을 합니다. 자, 저기 보니까 낯익은 얼굴 허정무 부총재 있네요. 갑자기 우리 다정의 가족 차범근 감독 생각도 나고요. 네. 자, 징계하는 쪽도 받는 쪽도 표정이 애매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귀책 사유가 이 경남 FC에 있는 게 아니란 거 다 알고 있어서겠죠. 자, 잠시 후에 회의장 문이 닫히고요.
저렇게 문틈으로 보이나요? 네, 문틈으로 조기호 사장 약간 웃는 낯도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뭐 정상 참작이 되는 걸까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자, 프로축구연맹 지난 토요일 K리그 1 4라운드 경기에서 창원축구센터 관중석 들어가서 한국당 강기훈 후보 지지 유세했던 황교안 대표, 그리고 그 일행 제대로 막지 못한, 제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제재금 2천만 원 부과 결정했습니다. 2천만 원. 물론 이거 엄청난 거액이죠. 거액의 벌금이지만 아무래도 직접적인 원인 제공은 자유한국당이 했다. 경남FC는 최대한 이걸 막아보려고 했다. 정상 참작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승점 삭감이라는 정말 축구단에게는 악몽 같은 일은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한국당도 당하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상대편도 했다 치고 나온 거죠. 한국당 창원 성산 강기훈 후보 측 지난달 2일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창원 LG 농구장에서 홈에서 했던지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창원에 있는 농구장에서 기호 5번을 표시한 기호 5번, 그리고 여영국 후보의 이름을 든 그런 피켓형의 그런 것을 설치하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자, 농구장에서 선거운동했다. 정의당도 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여영국 후보 지난 3월 2일 프로농구 창원 LG 응원하러 저렇게 경기장 앞에 왔습니다.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요. 네, 어머니하고도 악수를 하고, 네, 저렇게 뭐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다. 경기장 밖은 괜찮죠? 경기장 밖은 괜찮은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글쎄요, 저렇게 아직까지는 창원 LG 응원만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마스코트 세이커스맨하고 저렇게 같이 이정민 대표가 아무래도 명사라서 코트 위로 불러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LG 응원, 네네네, 저거군요. 여영국 후보 머리 위에 본인 이름 기호가 새겨진 저렇게 머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조금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정의당은 어떻게 해명하는지 들어보시죠. 여영국 후보가 착용한 머리띠는 경기장 밖 선거운동용으로만 사용했고, 경기장 내에서는 자체 영상 촬영 후 탈착하고 경기 응원에만 열중했습니다. 자, 경상남도 창원 선관위 조금 전에 이 역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경남FC 경우와 이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프로축구연맹과는 달리 프로농구연맹 KBL은 이 경기장 내 선거 유세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이 없다라고 합니다. 설령 여 후보가 선거법을 어겼다 해도 창원 LG가 경남FC처럼 뭐 징계를 받을 일은 애초에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창원 선거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원 유세 도중에 나온 발언, 이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고 노회찬 전 의원 언급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노회찬 정신이라는 거를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자랑할 바는 못 되죠.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정의당 후보가 창원 시민을 대표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 모두 오세훈 전 시장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격앙된 건 당연히 정의당이죠. 이정미 대표 이렇게 따집니다. 지난 여름 노회찬 대표의 빈소를 찾아와 직접 조문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 오 전 시장의 망언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지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이제 고인에 대한 표현은 우리네 정서상 많이 좀 정제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국당도 뭐 더 이상 확전하지 말고 유감이다 뭐 이 정도 얘기하고 스톱했어야 하는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발언과 평가 자체는 사실에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실과 부합되는 발언마저도 부정하는 이러한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자,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오는 5월 1일 나루히토 왕세자의 일왕 즉위 이후 쓰여질 새 연호 레이와 어제 공식 발표됐죠. 소개도 해드렸는데, 자, 일본 열도는 정말 어제 하루 종일 들끓었습니다. 도쿄 신바시의 한 어느 광장인데 연호 발표 장면을 라이브로 지켜보려고 가던 길 멈추고 저렇게 전광판 쳐다보고 있죠. 이건 뭐 거의 월드컵 응원 수준인데, 자, 발표가 짠 이렇게 됐고요. 레이와 자, 저렇게 신문사들이 호해를 뿌립니다. 너도 나도 그거 받으려고 저렇게 달려들어서 진짜 난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뭐라고? 그냥 핸드폰으로 뉴스 보면 될 텐데요. 요즘 세상에 호해라니 참, 저는 우리나라에서 호해 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 말이죠. 지진 났을 때도 뭐 줄 서서 뭐 한다는 일본인들의 평소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 일본의 한 어떤 보이 그룹은요, 세상에 연호 발표 단 몇 시간 만에 저렇게 레이와라는 제목의 노래 뮤직비디오까지 제작을 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진짜 몇 시간 만에. 진짜 장난 아니네요. 자, 그런데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이 레이와 이게 결국 아베 총리의 입김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고를 화. 이것이 아베 총리가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라는 거죠. 누가 일왕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양 반장이 일본어 잘하니까 나중에 우리 회의 끝나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어제 저도 이제 호회 진짜 오랜만에. 옛날엔 자주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본 기억이 없네요. 네. 어제 아베 총리가 새 연호를 발표한 직후에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본인 정책에 대해서 자화자찬성 발언을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또 지금 뭐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일본 언론으로부터도. 아무튼 왜 연호 발표하는 날 정부 정책 광고를 하느냐,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어제 저희가 다뤘던 경남 FC에 대한 제재 결정이 이제 저희 회의 직전에 결론이 나왔는데,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아까 양 반장도 의미 부여를 했지만 사실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도민구단 입장에서 절대로 뭐 적은 돈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승점 삭감이라는 최악의 수는 피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점 감점이 이루어졌다면, 그래서 뭐 경남 FC가 이 초반 레이스에서 뭐 하위권 꼴찌로 주저앉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올 리그에서 2부 리그로 뭐 강등되거나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면 이 구단 입장에서 최대한 100억 원 가까운 손해를 보는 일이었거든요. 또 이미 홍준표 전 경남지사 시절에 구단 해체 위기를 겪었던 터라서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이 경남 FC 입장에서는 그저 이렇게 된 것만으로도 뭐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제 뭐죠? 아까 승점 삭감보다는 뭐 낫다고 하지만 어쨌든 2천만 원 그 제재금 부과도 제재는 제재잖아요. 어쨌든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처벌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취지입니까? 네, 이 상벌위원회가 몇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우선 이 경기 전부터 이미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음에도 뭐 경호 인원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이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선거운동원들이 입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뭐 티켓 검표나 선거운동복 탈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경기장 안 유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 소수의 인력이 제지에 나서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뿐만 아니라 장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면서 경남 FC에도 규칙 사유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 일정 부분 또 진실 게임 양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0% 뭐 어떤 부분이 사실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요. 그 경남 FC의 그 입장문, 어제 발표된 입장문을 보면은 한국당 측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고 또 제지를 했지만 뭐 따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방금 그런 어떤 자구 노력을 한 점도 확인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구단이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과 유세 활동을 제지했던 사실을 확인했고, 그거 확인됐다고 했군요.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은 미리 방지하는 등 이 경남 구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 또 이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선거 운동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는 점, 또 이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적 또 적극적으로 위반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남 FC는 어쨌든 이 생돈 2천만 원을 날리게 된 만큼 뭐 이래저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런 게 축구계 평가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돈을 내더라도 아마 한국당 측에 아마 그 손해배상 소송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지금 경남FC가 어쨌든 뭐 승점이 깎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가슴을 쓸어내렸겠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당연하죠. 솔직히 뭐 한국당에서 드러내놓고 네. 뭐 어떻게 내색은 못하지만 그동안 되게 마음을 졸였지 그랬을 않습니까? 거예요. 예. 네. 만약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내일이 당장 재보선인데 그러니까요. 이 경남 창원 FC 이 축구 팬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영향이 크죠. 네. 그리고 뭐 당장 이번 재보선 불똥이 어떻게 튈지 뭐 또 전국의 축구 팬들도 또 지금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격앙이 돼 있는데 신경이 쓰였겠죠. 한국당의 반응이 오늘 추가로 나온 건 있어요? 일단 뭐 황교안 대표가 이 프로축구연맹 결과를 보고 낸 입장은 아닌데요. 네. 직접 블로그에 이런 뭐 글을 올렸습니다. 경남 FC 문제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서 반성하고 있고 또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시민들께도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설명을 했죠. 이제 프로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농구장 유세도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일단 뭐 정의당은 그 여영국 후보가 그 영상 촬영을 하는 동안만 머리띠를 쓰고 있었고 그 후에는 벗고 경기 관람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경기장에서 후보 이름이 들어간 기호가 들어간 상징물을 착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일단은 확인이 된 거고요. 오늘 창원시 성산구 선관위원회가 이와 관련해서 여 후보 측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문을 발송했습니다. 머리띠를 착용한 사실이 확인이 돼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조치는 한국당 강기훈 후보 측 축구장 선거 유세 때 내린 조치와 동일한 조치입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경남 FC 문제도 있고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지난주에 특히 이제 그 동영상 CD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황교안 김학의 전 차관의 임명 묵인 의혹 관련한 얘기로도 이제 많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는데 근데 오늘 발표된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달 25일에서 29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보시면요. 황교안 대표는 전달보다 3.3%포인트 오른 21.2% 선호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황 대표가 20%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죠.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3.4%포인트 오른 14.9%로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올랐고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2%포인트 내린 12.0%로 한 단계 하락을 한 3위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으로 동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범여권은 분산된 느낌이고 또 범보수는 일종의 쏠림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장 저 상위권 후보 6명 안에 이 범보수 진영 주자로는 황 대표가 유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범보수 또 무당층 조사를 따로 한 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또 홍준표 전 대표 등과는 상당한 차이를 두고 독주 양상입니다. 아무래도 야권에서 당대표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일련의 일단 정치적 이슈 속에서 청와대 또 여권과 전선을 확실하게 구축을 하면서 범보수 진영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양 반장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노회찬 전 의원 관련 발언이 이제 재보궐선거 막판에 상당히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오늘 추가로 나온 게 있어요? 예,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 전 시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국당의 다른 의원들이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오늘 성명서를 냈는데요. 정의당과 민주당의 이런 반발 이해할 수 없다. 먼저 노회찬 전 의원이 우리나라 진보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은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그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뇌물을 받은 것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자 압박을 받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김태흠 의원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노회찬의 자살 때문에 창원 성산 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 자체를 언급한 것이지 노 전 의원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정의당은 노회찬 재단 또 유족과 논의해서 오 전 시장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당하고 정의당이 정면으로 맞선 그런 모양새인데 내일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황교안 유세 경남FC 2천만 원 제재금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남 지역 두 곳에서 치러지는 미니 선거지만 여야 모두에게 의미가 큰 선거기도 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 PK 지역에서 연달아 선전했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승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이번 선거를 연패고리를 끊고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시킬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큼은 각 당 당사가 통째로 경남으로 옮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당 대표들은 물론이고 지도부 그리고 의원들 경남으로 총 출동했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 통영 고성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고위당정협의를 가졌는데 거기서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잘 판단해보고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해서 경제적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봤습니다. 요즘 살만합니까? 모두 다 한결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좀 갈아달라는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좀 힘을 내서 반드시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려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깨어있는 유권자 혁명을 보여줍시다. 4.19 혁명은 창원 마산의 3.15 의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원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세워갔습니다. 결단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창원 시민들께서 위대한 혁명을 일으켜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의 16번 국회 보이콧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민생개혁으로 한 발도 전진하고 있지 못합니다. 노회찬 정신을 부활시키고 민생정치를 꽃피우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현재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판세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금지 기간 직전에 이뤄졌던 마지막 여론조사만 참고로 한번 보시죠. MBC 경남 조사인데요. 자, 우선 창원 성산입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44.8%로 1위, 한국당 강기훈 후보가 35.7%로 2위입니다. 자, 그 뒤를 손석형, 이재환, 진순정, 김종석 후보 순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과 한국당 모두 민주당, 정의당 후보 단일화 직후보다는 1, 2위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게 이번 주에 어떻게 변화했을지, 그리고 내일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통영 고성입니다. 3명의 후보가 출마했죠. 자,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57.2%,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29.7%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는 5.3%였습니다. 자, 이 조사만 보면 정점식 후보가 양문석 후보를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사였기 때문에 이번 주 그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벌어졌을지 아니면 좁혀지거나 뒤집혔을지 자, 이제 내일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 소식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그리고 청와대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일단 어제 그리고 오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됐습니다. 한국당 등이 부적격 의견을 담아 채택에 동의해 준 건데요. 여야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도 내일 모레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 문제는 박영선 후보자와 김현철 후보자입니다. 한국당 등 야당은 두 사람의 임명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박영선, 김현철 반드시 지명 철회해 주십시오. 인사 라인 교체 그리고 2명 후보자의 지명 철회 없이는 앞으로 국회에서도 원만한 협조를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는 깊게 내려진 종기의 뿌리는 그냥 놔두고 환부 위에 반창고 하나 붙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김현철, 박영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자진 사퇴도 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지명철회나 사퇴는 있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박영선 후보자와 김현철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일단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오늘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이 높은데요. 청와대는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장관 임명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여야 대치 전국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글로벌 TMI 시간 잠깐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세계 각국에서 정치 신인들의 돌풍이 아주 거셉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에 도전한 베토 오루크 전 하원 의원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전직 3선 하원 의원이긴 하지만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사실상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는데요. 요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엊그제 첫 공식 유세가 있었는데 잠시 보고 가시죠. Whatever our differences, where you live, who you love, to whom you pray, for whom you voted in the last election, let those differences not define us or divide us at this moment. Let's agree, going forward, before we are anything else, we are Americans first. 자, 오루크 전 의원이 신경 쓰이는 걸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루크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Well, I think he's got a lot of hand movement. I said, is he crazy or is that just the way he acts? So.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가 엊그제 있었는데요.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 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현직 대통령과 전직 총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겁니다. За все дякуємо. Я хочу подякувати нашим всім українцям, які голосували сьогодні не по приколу. 네, 우크라이나 선거법상 과반 득표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한 젤렌스키와 2위 포로셴코 대통령 간의 결선 투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TV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해서 전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드라마가 아닌 실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안팎에서는 기존 정치 세력들의 부정부패와 고질적인 경제난에 유권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슬로바키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원외 정당 출신의 정치 신인 환경운동 변호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겁니다. 올해 45살로 슬로바키아의 최연소 대통령이자 첫 여성 대통령입니다. Hľadajme teda, čo nás spája. Povížme spoluprácu na lepšom Slovensku nad boje o osobné zásluhy. 자, 이들이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고 유권자들이 바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들이 세계 각국 기성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 이런 거 아닐까요? 자, 오늘 발전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D-1 여야 막판 총력전. 네, 고반장이 마지막에 해석을 잘했네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물론 이제 고반장의 해석이니까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무튼 해석이 좋았다는 얘기고요.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그 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없습니다. 그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앞서 보셨지만 박영선 후보자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 한국당 거부 의사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화력을 집중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 청문회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를 물고 들어간 것에 대한 이른바 이 괘씸죄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는 한국당 정유섭, 이종배 의원이 대검찰청을 찾아서 박영선 후보자를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당 의원들 단체로 서울 구로구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구로구청이요? 예. 구로구면은 박영선 후보자 지역구잖아요. 그럼 구청에 뭘 항의했다는 거예요? 네, 이 청문회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자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주정차 등으로 39차례 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특히 이 중 구로구 관 내에서 부과된 16차례는 모두 감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자, 이에 대해 박영선 후보자 측은 구청에서 주최한 축제 행사 등에 참석했다가 잘못 지킨 사례 등을 포함해서 의정 활동 중 부과된 과태료로 인정받아 감면받았다라고 했는데 전 이게 감면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당이 과태료 감면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구청 측에 요구를 했는데 이 구청이 제출을 거부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간 겁니다. 신 반장, 지금 이제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봤을 때는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기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속보가 들어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 40분쯤에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행안부 등 이 세 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오는 7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일요일까지 기다려본 뒤에 다음 주 초까지는 장관을 임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다음 주 이 화요일에는 국무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또 수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요일까지 기다려보고 다음 주 월요일께 임명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방미 전에 사실상 임명하는 수순으로 이해하면 되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야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조국 수석과 조현욱 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국, 조현욱 라인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다면서 과거엔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요즘은 조통력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어제에 이어 재차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일을 잘못했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수석과 조현욱 수석을 지키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런 질문에는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지 않는다고 지키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속보를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고요. 자유한국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 반장의 예측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임명이 진행이 된다면은 다음 주 물론 이제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지만요. 전국 상황이 또 상당히 격화되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4.3 보궐선거 D-1 여야 막판 집중 유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고요. 신 반장, 어떤 의견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오늘은 조동호, 최정호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정의 과적 권지훈님, 이왕에 교체되는 후보라면 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내놓았으면 좋겠다. 또 한동진님, 참으로 답답하다. 차라리 야당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게 어떻겠냐 하셨고요. S최님, 아니라고 하면 치울 줄도 아는 정권, 이게 맞는 거다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축구장 유세에 관련한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한나라님, 진짜 경남 팬인 나로서는 열받아 죽겠다. 손해배상 신청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조신기님, 작은 규칙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나라법을 지키겠는가. 양민성님, 몰랐다고 하면 해결되나?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이 많았네요. 경남FC 사건 관련해서. 네. 또 있는데요. 이 끝으로 어제 만우절을 맞아서 네. 정치부 회의의 이름을 정치복회의로 바꾼다라고 양반장이 얘기를 했는데 정치복회의가 이 정치복회의가 입에 탁 달라붙는다 마음에 드신 분들 많았나 봐요. 이 모습 아까 일본 그 외신 영상에서 본 것 같은데 레이와보다 훨씬 좋은 이름 정치복회의. 네, 나와봐 음식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정치복하니까. 네. 다정의 가족 나와봐 너 일루님. 네, 정치복회의 신박하네. 또 박진영님, 저거 좋다. 봄이다님, 잘 봤습니다. 정치복회의. 비훈제이님, 새로 태어나는 정치복회의 앞으로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응답하라 다정의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척 리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보궐선거 얘기를 했는데요. 내일은 경남, 창원, 성산 등 국회의원 선거구 2곳, 또 기초의원 선거구 3곳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총선이나 지방선거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만 생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을 위해서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주어져서 오후 8시에 마감됩니다. 내일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리는데 이낙연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 또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 등 각 당 대표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데 대해서 국방부가 70여 년 만에 처음 유감을 표명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 하나만 짧게 소개하면요. 개막전 승리 투수로 기분 좋게 시즌을 출발했던 LA 다저스 유현진 선수가 내일 오전에 두 번째 선발 등판에 나서는데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 내용에 대해서요.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죠 그만해요. 정치 국회의원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제 저희 아버지가 국회의원 말로 진짜 이름 바꾸는 거냐고.